일본에서 한국 문자를 공식 교육한 회사가 있다고요? 그것도 한글로 할머니들이 스마트폰을 배우게 했다고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 역시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언어 체계를 바꾸는 일은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정체성과 문화, 감정과 역사를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사카의 한 기술 기업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그런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터진 입력 시스템 오류. 그 혼란 속에서 한 프로그래머가 제안한 건 한글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조롱과 비난을 불러왔고 그녀는 순식간에 정체성을 부정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엔 세대를 울린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전역에서 한글로 손자에게 편지를 쓰는 할머니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도대체 뭐야? 처음에는 그저 자판 위를 떠도는 손끝의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문서를 6번쯤 수정한 끝에 결론 내린 건 분명했죠. 또 한 번 한자 변환 오류. 바뀌어선 안 될 단어가 엉뚱한 의미로 출력되어 고객에게 보내는 문서에 황당한 문장이 삽입된 겁니다.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통신 기술 기업 오카미넷. 그 제품 설계팀의 팀장이자 수석 프로그래머인 나카지마 유리는 그날도 깊은 좌절 속에서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통신사 고객 응대 앱의 오류로 사내 전체가 긴급 대응 모드에 들어갔고 회의는 늦어지고 결정 하나 내려지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었죠. 오류의 근본 원인은 다름 아닌 문자 입력 체계였습니다. 매번 바뀌는 한자 변환, 자동 치환되는 단어들, 그리고 타이핑 중 발생하는 크고 작은 오탈자. 특히 고령층 고객들이 이 문자 체계에 적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민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폭주했습니다. 유리 팀장, 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력 방식이 너무 복잡해서 현장에서도 어려워한답니다. 고객 응대 부서에서 올라오는 피드백은 갈수록 절박해졌습니다. 나카지마 유리는 회의 후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프로그래머로서, 시스템 설계자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일본어 입력 체계,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오랜 언어 관습이었기에 쉽게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죠. 며칠 후 우연한 기회에 그녀는 퇴근길에 들른 지역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다문화 커뮤니티 행사에 참석하게 됩니다. 각국의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고 소규모 언어 강좌도 함께 열리는 행사였는데 그날은 특히 사람들이 몰려있던 부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글 입문 강좌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는 기적의 문자. 이국적인 제목에 호기심이 생긴 유리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사는 한국에서 온 언어교육 전문가였고 그가 꺼낸 첫 문장은 강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 문자는요,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입니다. 누구나 쉽게 읽고 쓰도록 설계된 과학적인 문자죠. 유리는 순간 몸이 굳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왕이 누구나 직설적인 표현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어떤 강한 확신과 철학이 담겨 있었죠. 이어진 설명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이라는 철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직관적으로 조합된다고 했습니다. 한글은 소리나는 대로 입력하면 그 즉시 문자가 완성되는 체계였습니다. 별도의 한자 변환 과정 없이도 타이핑이 곧 글이 되는 구조. 이론을 들으며 유리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이건 거의 완벽한 정보 입력 방식처럼 보이는데요. 그녀는 강좌가 끝나기도 전에 노트북을 꺼내 몇 가지 간단한 한글 조합 시스템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직관성과 규칙성이 뚜렷한 이 문자 체계는 기존 입력 오류의 대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였죠. 며칠 후 유리는 밤새 작업한 한글 기반 입력 오류 감소 시스템 제안서를 완성하게 됩니다. 문자의 구조를 단순 참고한 것이 아니라 한글의 설계 원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입력 알고리즘을 고안한 내용이었습니다. 입력 시점에서 예측 가능한 타이핑 흐름, 실시간 오탈자 감지,
알고리즘, 고령층을 위한 음성 기반 문자 조합까지 포함된 이 제안서는 그녀가 오랜 시간 동안 느껴온 문제의식을 정리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처음에는 회의실에서 가볍게 공유되었지만 기술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이건 꽤 신선한 접근인데요. 한글이라 구조가 이 정도로 과학적일 줄은 몰랐네요. 고령 고객 대응에 효과가 있다면 실험해볼 가치가 있겠습니다. 유리는 오랜만에 가슴이 뛴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술자로서 사람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을 찾았다는 뿌듯함이었죠. 하지만 이 흥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내부 보안이 허술했던 회의록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본의 보수적인 언론에서 이 사안을 다뤘고 그들이 사용한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카미넷, 한국식 문자 시스템 도입 추진, 사내에서 정체성 논란. 신문의 전면을 장식한 기사는 유리의 제안을 곡해했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정체성 문제를 자극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유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왜 일본 기업에서 한국 문자를 배운답니까? 이런 사람 때문에 전통이 흔들리는 겁니다. 한국 가서 살지 그래요? 사내 게시판엔 악의적인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익명 채팅방에서는 유리를 조롱하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일부 상사들이 공개적으로 그녀에게 정신 차리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동료들은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단지 효율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제안이 국적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상황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한글은 그녀에게 단지 한 나라의 문자가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설계된 도구였을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뜻밖에도 어느 날 사무실 복도에서 조용히 다가온 몇몇 젊은 직원들과 고객, 응대 부서에서 고령자 교육을 담당하던 선배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유리 팀장, 저희도 한글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말에는 호기심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령 고객들의 불만을 직접적으로 접하는 이들은 입력 체계를 바꾸는 것이 단지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죠. 그날 유리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포기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그 시간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유리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그 위에 무언가를 새로 그릴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죠. 젊은 직원들의 요청은 단지 호기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령 고객들이 문자 입력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고 자신들도 그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입력 실수 하나로 전혀 다른 의미가 전달되고 자판 하나 누르기가 조심스러워지는 상황. 그것은 더 이상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 소통의 단절이었습니다. 유리는 사내 고령 고객 응대팀, 고객 체험 UX팀, 그리고 자원한 젊은 실무진들과 함께 작은 실험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이름은 디지털 문해력 향상 시범 프로그램. 이 프로젝트는 고령층 사용자를 중심으로 문자 입력 방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언어, 구조를 실험적으로 적용해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거창한 예산이나 정식 승인을 거친 사업은 아니었지만 팀 내에서는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자판을 누를 때마다 한자가 튀어나오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의미도 모르는 단어가 입력되는 걸 보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한글은 처음 보는 문자였지만 구조는 정말 단순하더라고요. 고령층 고객 30여 명이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연령은 다양했습니다. 유리는 이들과 함께 일주일에 2번, 짧은 시간이라도 반복적인 입력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화면에 자음과 모음을 구분해서 누르는 것부터 시작했고, 이후에는 자신이 말한 단어를 직접 입력해보는 훈련도 병행했습니다. 복잡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소리 나는 대로 입력해보세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차례의 연습 후 참여자들은 기존 입력 시스템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한글을 활용한 문자 입력을 해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를 해냈다는 자부심이 얼굴에 묻어났고 중년 이상의 참여자들은
이제 손주에게 메시지를 보내볼 수 있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실무진들 역시 달라졌습니다. 특히 고객 상담팀에 있던 한 여성 직원은 그동안 입력 오류 때문에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사과드려야 했던 상황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실험에서는 그런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습니다라며 웃었습니다. 그 말은 유리에게 큰 위안이었습니다. 실험이 끝난 뒤 유리는 자료를 정리해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참가자 전원의 타이핑 속도는 현행 시스템 대비 평균적으로 2배 가까이 향상되었고, 오탈자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학습 도중 중도 이탈자는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일부 참가자들은 수업 시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유리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정식적인 연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내 연구개발 공모전에 실험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 발표 직전 그녀의 제안이 또다시 내부 커뮤니티에 유출되며 문제가 재점화됩니다. 이번에는 외부 언론보다 사내의 보수적인 일부 직원들이 먼저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우리가 한국 문자를 배워야 하죠? 일본어 시스템을 개선하는 건 좋은데 굳이 한국 구조를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까? 팀장님, 그런 실험은 좀 조용히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번에는 우회적인 경고와도 같은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공식적인 압박은 아니었지만 회의에서 그녀에게 말을 시키지 않거나 보고를 생략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유리는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본래 목적은 어디까지나 실용성과 효율의 문제였습니다. 특정 문화나 정체성을 강요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언어에 대해 민감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정체성과 역사, 감정을 모두 담고 있는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유리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녀를 붙잡은 것은 실험에 참여했던 한 고령 참여자의 말이었습니다. 손자한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냈더니 답장이 바로 왔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할머니가 쓰신 거예요? 라고요. 눈물이 나더군요. 그 말 한마디가 유리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단순한 입력 방식의 효율 개선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문해력의 다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을 하거나 조심스러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유리는 고객 교육팀, 유해기술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더 체계적인 실험 설계를 준비했습니다. 연령대별 비교 실험을 진행하고 사용자 만족도 인터뷰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내부 커뮤니케이션에서 상시 제기되던 입력 오류로 인한 업무 지연이 실험 참가자 그룹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데이터가 수집되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참여자들이 한글을 배우며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줄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리는 마침내 사내 임원회의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녀는 이번에도 긴장했지만 이전처럼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실험을 진행했던 팀원들이 회의실 뒷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고가 끝난 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회의록을 넘기며 딴청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뜻밖에도 한 사람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이 입력 시스템, 시니어 고객들에게 정말로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은퇴를 몇 달 앞둔 이노우의 부사장이었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들고 이노우의 부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의실 전체의 시선이 그에게 향해 있었고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노우의 부사장은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 손자에게 편지를 써보고 싶어서 저도 그 수업에 잠시 참여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오래전에는 손으로 편지를 자주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을 켜는 것조차 두려워졌죠. 입력 실수라도 하면 아이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오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되더군요. 그런데 한글을 처음 배우면서 제가 잊고 있던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문자라는 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잇는 다리라는 걸요.
그의 고백에 회의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유리는 숨을 골랐습니다. 이노우의 부사장은 천천히 유리 쪽을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전통을 지킨다고 믿었지만 그건 결국 두려움이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했고 익숙한 불편함 속에 머무르려 했던 거죠. 그 말은 단지 유리에게 한 사과가 아니라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회의록에 적은 메모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는 전국 고령층을 위한 입력 시스템 개선 시범 사업을 공식화하게 됩니다. 유리가 이끄는 파일럿 팀은 사내 혁신 프로젝트로 격상되었고 각 지역 콜센터와 고령 고객 대상 교육센터에서 협업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정식 수업이 열린 날 유리는 현장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참가자 중 가장 연장자였던 한 78살 여성이 조용히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이 글자는 정말 소리나는 대로 입력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대로 있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유리가 대답하자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자판을 눌렀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글자씩. 그녀가 입력한 단어는 사랑해였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 할머니는 유리에게 다가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아이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글자가 제 마지막 기회 같아요. 그 말은 유리에게 긴 여정의 이유를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글이 단지 외국의 문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전달하는 언어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떤 세대에게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인 한글 교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연수원, 지자체 복지관, 시민단체, 종교시설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이 참여했습니다. 유리는 각지에서 보내오는 소식들을 정리하며 교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느 날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 하나가 전국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고령자와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한글로 된 노래 아리랑을 합창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노래를 부르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에는 다양한 국적과 세대의 사람들이 반응을 남겼습니다. 글자가 이렇게 사람을 울릴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 영상 덕분에 나도 할머니께 문자 드렸습니다. 문화가 다르더라도 소통의 언어는 따로 존재하네요. 이 반응들을 보며 유리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한글 교실의 열풍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이어진 교육이 점차 체계화되었고 교사 양성 과정까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는 각지의 교사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연령별 맞춤 커리큘럼을 개발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입력 훈련이 목적이었지만 수업이 지속되면서 교육의 초점은 점점 자기 표현으로 옮겨졌습니다. 고령자들은 단문 메시지를 넘어서 일기와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젊은 세대는 그 글을 감동과 존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유리는 오랜 동료였던 이노우의 부사장, 지역 교사들과 함께 한글평화재단을 창립하게 됩니다. 디지털 문해력 향상, 세대 간 소통, 다문화, 사회의 언어 통합을 목표로 한 이 재단은 단순히 교육을 넘어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재단 창립식 날 유리는 무대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지 한 나라의 문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든 세대가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글자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 한 세대의 기억,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연결이 이 글자를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무대 아래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중 한 노인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펼쳐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제 글을 쓸 수 있게 됐다. 내가 어릴 적 병원에서 울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단다. 이제는 말 못한 것들 천천히 써내려가 보련다. 그 글을 듣는 순간
유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회의와 실험, 조롱과 지지 속에서 흔들렸던 마음이 그 편지 한 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노인의 편지는 단지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이 사회의 오랜 침묵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한 역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리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누군가에게는 두 번째 언어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처음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목소리라는 것을. 그날 이후 일본 전역의 가족들이 함께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새로운 소통의 물결이 번져갔습니다. 단절되었던 말, 전하지 못했던 감정, 누르지 못했던 자판 위의 망설임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지금 어떤 언어로 마음을 전하고 있나요? 소통을 막는 건 낯선 문자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넘어선 곳엔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열어줄 작은 문장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제보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